2004년 5월 17일 오후 7시 23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단독주택. CCTV에는 예가족 4명이 집으로 들어오는 전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정문으로도 후문으로도 창문으로도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안쪽에서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잠금 상태였죠. 외부 침입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토롱성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증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 그대로 식어버린 상태였죠. 내 4개의 밥그릇, 4벌의 수, 누구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김석훈이 조직 자금 50억 원을 횡령해 가족과 함께 야반주했다고요.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고 세상은 그를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2011년 5월 굳게 봉인되어 있던 그 집의 지하실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은 정말 돈을 들고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도망칠 수조차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7년간 콘크리트 벽에 숨겨져 있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04년 분당요 주택 일가족 증발 사건. 그날 밤의 전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실종의 재고성입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굳게 닫힌 문이 열리다. 2011년 5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 분당 서현동 단독주택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감정가 12억 원짜리 물건이 단 4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죠.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낙찰자는 인테리어 업체로 운영하는 50대 남성 박종구였습니다. 그는 이 집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흉용한 소문 덕분에 헐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델링에서 되팔면 2배는 남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사흘 후 박종은 인부 3명을 데리고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인부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7년간 방치된 정원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외벽의 페인트는 벗쳐져 흉물스러운 얼룩을 만들어 놓았죠. 집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현관문의 여자 큐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가 켜이 쌓인 거실 거미줄이 들이온 천장.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구 배치가 7년 전 그대로였던 겁니다. 소파 위에는 리모컨이 놓여 있었고 신발장에는 운동화 4켤레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요. 각 정보의 관심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사항이 집에는 지하 1층이 존재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가 하우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전 주인이 왜 지하실을 봉인했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그때 인부 중 연장자인 60대 김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7년 전이 동네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죠. 당시 이 집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흉가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직후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밤마다 지하실 쪽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갇혀서 빠져나오라는 것처럼요. 어떤 주민은 새벽 2시에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집 안팎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소리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이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한밤중에 창문 틈으로 지하실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말이죠. 전기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빛은 대체 뭐였을까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이 집 지하실에 실종된 가족의 원이 갇혀있다는 괴담까지 돌았죠. 동네 아이들은 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뛰어서 지나갔고 어른들도 해가 진 후에는 이 골목을 피했습니다. 박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지하실에 뭔가 있다면 철거하면서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합판을 뜨더라고 지시했습니다. 합판이 제거되자 낡은 철제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손전을 비추며 한 계단씩 내려갔죠. 습기찬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약 30평 규모의 공간이 치읓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습니다.
삼면은 오래된 붉은 벽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벽면만 달랐습니다. 시멘트로 새로 미장한 흔적이 역력했죠. 색깔도 질감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마감은 조잡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덧바른 것처럼요. 인부 한 명이 손가락으로 그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텅 빈 공명음이 울렸습니다.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죠. 박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년 전 사라진 가족, 공인된 지하실, 그리고 의문의 콘크리트 벽.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꽁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비를 가져와서 저 벽을 철거하라고요. 그날 밤 박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을 긁는 소리,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저 어색한 콘크리트 벽. 혹시 저 안에 정말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사건 파일, 유해 대신 쏟아진 것. 2011년 5월 10일 오전 9시 47분 인부 3명이 지하실 남쪽 벽 앞에 섰습니다. 대형 한마가 벽면 중앙을 향해 첫 타격을 가했죠. 둔탁한 충격과 함께 표면의 시멘트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빈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주먹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순간 역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퀴퀴한 악취였죠. 인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7년 전 실종된 가족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박정구가 손전등을 가져와 구멍 안에 비쳤습니다. 불빛이 닿은 곳에 검은 비닐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검은 봉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인부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밥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 40분 후 성남 분당 경찰서 강력들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선 건 50대 중반의 강태우 형사였습니다. 그는 7년 전 이 집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죠. 간 영화는 지하실로 내려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 집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지하실 벽 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구조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7년간의 실수가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시반이 벽 철거를 제기했습니다. 벽돌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23개였죠. 크기는 제각이었지만 모두 검은 대형 쓰레기 봉투로 겹겹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감식관이 장갑을 끼고 가장 바깥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죠. 봉지의 입구가 찢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건 뼈도 살점도 아니었죠. 곰팡이가 핀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강태우 형사가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만 원권 지폐 다발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발행된 국권이었습니다. 습기에 젖어 일부는 사 있었지만 분명히 현금이었습니다. 나머지 봉지가 하나씩 열렸습니다. 모든 봉지에서 같은 것이 쏟아졌죠. 1만 원권 다발, 무기명, 채권, 금괴까지. 지하실 바닥은 순식간에 돈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감식반에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금 약 32억 원, 무기명 채권 11억 원 산다. 금괴 15킬 통액은 약 50억 원이었죠. 강태우 형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전 그는 김석훈이 바로 이 돈을 들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주했다고 결론. 경찰도 조직도 세상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이 지하실 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7년간의 수사 결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석훈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면 왜 이 돈이 여기 있는 걸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더 이상한 건이 벽 자체였습니다. 누군가 이 돈을 숨기 위해 벽을 새로 쌓은 건 분명했습니다. 외부인이었다면 CCTV에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7년 전 기록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 벽을 쌓은 건 김석훈 본인이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50억이라는 거금을 왜 콘크리트 속에 봉인했을까요? 그 돈을 두고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그때 감식관 한 명이 형사를 불렀습니다. 본다발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죠. 쉽게로 집어올린 건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소니 보이스 레코드였죠. 버튼은 녹슬었고 외관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녹음기 표면에 검은 유성펜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에게 박미영 김석군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암태우 영사는 녹음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7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진실이 저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는 녹음기를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0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석훈은 돈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저 녹음기에는 대체 어떤 말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재생 버튼 하나에 7년의 진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대감기 배신자의 초상. 강태우 영사는 7년 전 수사 기록을 창고에서 꺼내었습니다. 원지사인 서류철을 펼치는 손이 무거웠죠. 당시 자신이 내린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석훈, 1956년생, 실종 당시 48세. 표면적으로는 분당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그는 이 지역 조직의 자금 세탁책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석훈이 관리하던 자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직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 사채, 유흥업소 등에 분산 투자하는 역할이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안으로는 조직의 금고직이었던 겁니다. 2004년 5월 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석훈이 관리하던 자금 중 약 50억 원의 행방이 묘해진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그가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돌기 시작했죠. 실종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김석훈이 조직의 추궁을 피해 50억을 들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밀항했다는 것이었죠. 인천왕, 부산왕, 인천공항의 출입국 기록에는 흔적이 없었지만 그곳 오히려 미항의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정식 루트를 피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조직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 역시 김석훈을 찾아 헤맸죠. 경찰과 범죄 조직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아이러니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추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50억은 지하실 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태우 영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먼저 실종 직전 김석훈의 행적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기적이던 그가 갑자기 외출을 줄이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하죠. 아내 박미영은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커류 같은 것이었다고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김석훈이 건축자재 업체에서 벽돌 200장과 시멘트 10포대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기록이었죠. 당시 수사팀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주택 보수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지하실 벽을 쌓기 위한 재료였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실종 3일 전의 목격담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김석훈이 낯선 남자 2명과 집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봤다고 했죠. 목소리가 커서 창문 너머로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김석훈의 멱살을 잡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증언을 조직과의 금전 분쟁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석훈이 돈을 빼돌리다 들켜서 협박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급히 도주했다는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조직이 그를 협박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의 내용이 달랐을 수 있죠. 장태영사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조직이 김석훈 본인만 협박한 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들이 가족까지 위협했다면요. 그렇다면 김석훈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그는 돈을 들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벽돌과 시멘트, 서류, 소각, 외출 자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도주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은신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가족을 위한 마지막 보험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녹음기 복원의 공익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7년간 습기찬 콘크리트 벽에 있었기에 내부 회로 손상이 심각했죠. 보원에는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우 영사는 계속해서 수사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실종당이 촬영된 식탁 사진이었습니다. 내 4개의 밥그릇, 내 벌의 수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
7년 전 형사는 이것을 급박한 도주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황급히 떠났다고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저녁을 먹지 못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식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요. 사후 후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녹음기 복원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테이프에는 약 8분량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태영선은 즉시 국가수로 향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간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남자의 진짜 목소리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줄 진실이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심업을 한번 하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재생 끊어진 목소리,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소리는 거친 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긴장한 채 숨을 몰라쉬는 소리였죠. 배경에서는 묵직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섞는 소리, 콘크리트를 개는 소리였을 겁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석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가 아내 미영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녹음 속 김석훈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5월 초에 벌어진 일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서 관리하던 자금 중 일부가 투자 실패로 증발했습니다. 김석훈의 잘못은 아니었죠.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그 화살이 김석훈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궁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김석훈이 모른다고 답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김석훈이 돈을 빼돌렸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시작되었죠. 녹음 속에서 김석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첩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은 그의 목숨만 위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그들은 아내 박미영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분당의 한 미용치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재가 다니는 재수학원의 위치도 알고 있었죠. 장녀 민지가 학교 끝나고 자주 들르는 편의점까지 가족의 동선을 모조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김석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죽는 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해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녹음이 잠시 끊겼습니다. 테이프 손상 때문이었죠. 고가수 기술진이 말아 습기로 인해 일부 구간이 복원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약 2분 분량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녹음이 다시 이어졌을 때 김석훈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죠.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시 테이프가 손상돼 있었기 때문이죠. 간헐적으로 단어 몇 개만 들렸습니다. 가족을 먼저 내가 리키가 돌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김석훈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손상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절대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요. 길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새 인생을 살라고요. 자신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목소리가 떠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변신들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해운이었다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교우 영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분짜리 녹음이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손상되어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김석훈은 조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둘째, 협박의 대상은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넷째, 그 계획에는 자신이 미끼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끼, 그 단어가 형사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석훈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조직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가족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가족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김석훈 본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녹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손상된 부분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을 조합해봤죠.
가족을 먼저 내가 니끼가 돌아오지 말라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훈은 가족을 먼저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조직의 시선을 끌었죠. 가족에게는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CCTV에는 아무도 나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손대지 않은 저녁 식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날 밤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일가족이 사라진 바로 그 밤을요. 강태우 영사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죠. 김석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5번째 사건 파이. 그날 밤의 재구성. 강태우 영사는 모든 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CCTV 기록, 식탁 사진, 이웃 증언, 건축자재 구입 매어, 그리고 손상된 녹음기 내어 7년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었죠. 이제 그것들을 맞춰볼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그날을 처음부터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오후 6시 12분, 김석훈 가족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죠. 아내 박미영은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두 자녀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기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석훈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죠.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번역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명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죠. 서재 책상 서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의 편지, 피신처 주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음료수 3벽. 음료수에는 수면제가 타져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갈아서 넣은 것이었죠. 오후 7시경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석훈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속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죠. 대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왔습니다. 더운 날이니 시원한 거 마시라며 가족들에게 권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 음료였거든요. 김석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녀 민지가 졸리다며 눈을 비볐습니다. 이어서 장남 민재도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아내 박미영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3사람이 식탁이 엎어졌습니다. 면장찌개는 김이 빠져가고 있었고 밥그릇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채였죠. 손대지 않은 저녁 식탁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석훈은 잠든 가족들을 한 명씩 거실 소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맞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약 30분 후 집 뒤편 골목에 냉동탑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투문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CCTV가 없는 쪽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만 찍히고 나간 사람은 찍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김석훈은 잠든 가족을 한 명씩 탑차로 옮겼습니다. 먼저 아내를, 그 다음 아들을, 마지막으로 딸을, 3사람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그는 잠시 탑차 안에 서서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농가였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해둔 곳이었죠. 운전자에게 거금을 지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족이 깨어나면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절대로 되돌아오게 하지 말라고요. 탑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김석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문을 통해서였죠.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미리 준비해둔 벽돌과 시멘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0억 원도요. 조직의 자금이었습니다. 김석훈은 이 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사라진 건 다른 돈이었죠. 하지만 그는 일부러 이 돈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조직이 자신을 쫓는데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조직이 가장 원하는 건 돈이다. 자신이 돈을 들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조직은 자신을 쫓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할 것이다. 가족은 안중에도 없앨 것이다. 그 사이에 가족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다.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김석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이 든 봉지를 벽면 앞에 쌓고 그 위에 벽돌로 올리기 시작했죠. 한 장, 두 장, 세 장,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다시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자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땀이 등에 적적 졌고 손은 시멘트에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들이 증언했던 벽 긁는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밤새 벽을 쌓으며 낸 소리였죠.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 창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깜빡이는 불빛의 정체도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대충 마감한 탓에 표면은 울퉁불퉁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김석훈은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린의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김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소문으로요. 그리고 스스로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협상하자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그로부터 7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표 형사는 재구성을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간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김석훈은 탐욕스러운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남 분단 경찰서에서 온 전화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발신자가 자신이 박미영이라고 밝혔다고요. 7년간 사라졌던 김석군의 아내였습니다. 6번째 사건 파일. 7년 만에 귀한 전화는 전라남도 해남의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왔습니다. 강태우 영사는 그날 저녁 즉시 해남물을 향했습니다. 해남군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룸바 사이로 낡은 농가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죠. 그중 한 집 앞에서 형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여성과 20대 남녀였습니다. 장미용, 김민지 7년 전 실종 당시 45세, 19세, 16세였던 세 사람이 이제 52세, 26세, 23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박미영은 형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숨죽여 살면서도 단 하루도 남편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죠. 그녀는 그날 이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아침 그녀는 낯선 농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어디인지 어떻게 온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탑차 운전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편지였죠. 편지에는 간결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아라. 아이들을 부탁한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며칠 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조직을 들고 가족과 함께 야반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큰 일을 휘말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장미영은 남편의 당부대로 했습니다. 새 이름을 만들고 아이들의 학적도 정리했습니다. 용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숨어야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죠. 튜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지면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분당의 한 주택 지하실에서 50억 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 비친 집이 자신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미영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그 돈을 꺼냈을 겁니다.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7년간 품모았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장표 영상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복원된 8분짜리 녹음이었죠. 세 사람이 작은 재생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재생 버튼이 누렸습니다. 7년 전 김석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의 볼리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고기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은 거라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7년 동안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느냐고요. 강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말을 지키내게 남편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강태 용사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직은 2008년에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와해되었다고요. 핵심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되었죠. 이제 가족을 미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7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김석훈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증거는 없었죠.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실종자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50억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조직 자금이었기에 국고로 환수되었죠. 하지만 녹음기만큼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적 가치는 없었지만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었습니다. 박미영과 두 자녀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현동의 그 집은 이미 철거된 후였죠. 터만 남은 자리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밤새 벽을 쌓았던 거라고요. 우리를 지키려고요. 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방표 형사가 떠나기 전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이가 집을 나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당신들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김석훈은 법적으로 여전히 실종자입니다.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망 선고도 장례도 무덤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가슴속에만 그가 묻혀있을 뿐입니다. 2011년 재수사 결과 경찰은 김석훈이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조직은 이미 와된 후였고 핵심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진실의 많은 부분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가? 김석훈을 7년 동안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조직에 돈을 들고 도망친 비겁한 남자, 가족까지 끌어들여 야반도 한 파렴치한 경찰도 언론도 이웃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가족을 도망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50억을 챙긴 게 아니라 50억을 미끼로 썼던 것이었죠.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요. 만약 지하실 벽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석훈은 영원히 배신자로 남았을 겁니다. 가족들도 도둑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져야 했겠죠. 실실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채 영영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는지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어떻게 진실을 덮어버리는지, 한 번 찍힌 낙인이 얼마나 지우기 어려운지를요. 준당 서현동, 그 집은 철거되어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7년 전 어느 방 한 남자가 그곳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요. 어쩌면 진짜 비극은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을 정작 가족들은 7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 그 7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싸워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재구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기록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